연대의식으로 한번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사실 연대죠. 네, 타자의 죽음 위에 선다. 연대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의 작품에서 단적으로 이러한 연대의식이 에, 드러나는 작품 세계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 어딜까라고 뽑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히라버 시간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몸에 반은 뭉개진 채 죽어가는 백구를 끌어안는 주인공 얘기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이 백구가요. 주인이 끌어안았지만 겨를이 없겠죠. 그래서 이 그녀를 눕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리석게도 백구가 자신의 팔뚝을 물어뜯는데도 그를 껴안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녀는 왜 백구를 끝까지 껴안고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한강은. 네. 이 질문 자체가 이 소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불이 났다. 내가 불을 끌 수는 없다.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없어도 그 불 속으로 뛰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물에 빠졌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진정 사랑한다면 도울 다른 방법이 없다면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백구를 앓는 행위는 고통을 공유하는 행위입니다. 고통 속에 죽어가는 백구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연대의식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 장면을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선택?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불가항력적인 선택 속에서 이 주인공들은 고통에 빠집니다. 이 고통에 참여하는 양상, 히라버 시간에서는 백구를 끌어안는 행위, 소년이 온다에서는 죽을 줄 알면서도 광주 시민들이 시청에서 자리를 지키는 모습,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는 눈보라 속에서 뭐 그 집을 제주도의 중산간을 헤매는 주인공입니다. 왜요? 새를 구하기 위해서. 어처구니 없죠. 네. 새를 구하러 가달라고 하는 친구의 인선의 요청에 응해서 경화는 눈보라 속을 헤매게 됩니다. 이런 불가항력적인 선택의 양상들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연대의식에서 제가 어, 한강의 작품을 보는데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론이 하나 있는데요. 많은 작품들을 이제 분석한다고 할 때 이론을 대는 것은 사실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론이 더 승하고 작품은 뒤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질 들레즈의 주체의 역설적 수동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강의 작품을 이해하는 아주 매우 의미 있는 이론이다. 글쎄요, 이 들레즈의 시각을 한강의 작품을 통해서 이해한다기보다는 한강의 작품이 들레즈의 시각을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에, 주체의 역설적 수동성을 말하기에 앞서서 들레즈가 말하고 있는 시간관을 잠깐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들레즈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각이 사실은 나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제가 지금 주체의라고 말한 이 시간 바로 지난 0.001초 이후는 과거가 되죠. 그러나 이 현재와 과거는 이어져 있습니다. 예. 이 지금의 현재를 과거로 명명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 과거를 명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레즈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감지하는 이 현재는 과거로 계속 축적되어 흘러가 쌓인다. 그런데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작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은 너무 일부분일 뿐이고 느끼지 못한 채 그냥 뒤로 물러난 과거가 너무나 많다.
우리가 만약 그 과거를 되살리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살아간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들레즈의 시각입니다. 짧게 좀 더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왜 학창 시절에 대한 어떤 사건이 있다 그러면 동창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게 되면 똑같은 사건인데 10명이면 10명 다 다르게 기억하는 걸 봅니다. 그럼 뭔가요? 나는 내 것만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느낀 것, 남이 느낀 것 다 다르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 많은 어떠한 현실 속에서 못 보고 그냥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간 게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닫게 되죠. 예, 들레즈는 그걸 말합니다. 과거가 그렇게 겹겹이 쌓이게 된다. 내가 있는 줄도 모른 채 쌓여간 그런 과거들을 되살려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살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들레즈는 주체가 수동성을 갖게 된다면, 내가 남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맡긴다면, 그렇게 과거로 흘러가 버린 나의 실제화되지 못했던 모습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주체의 역설적 수동성입니다. 네,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주체의 자리를 양보할 때 오히려 바로 실제화되지 못했던 내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주체의 역설적 수동성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만약 나는 게임을 안 좋아해요. 그런데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서 그냥 게임을 해봤어. 그랬다고 하면은 나는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전람회를 안 가는 사람이에요. 전람회 싫어해요? 미술관, 박물관 안 가요? 그냥 친구가 가자길래 한번 가봤어요. 와, 재밌구나. 좋구나. 그렇게 깨닫는 순간 나는 새로운 주체가 됩니다. 거친 표현입니다만은 끌려가는 거죠. 내가 내 자리를 양보할 때 내가 기존의 내가 아닌 자기 동일성을 유지했던 그 견고했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내가 된다. 이런 얘기. 생각의 소설이 들레즈의 이러한 시각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너무나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노랑무늬 영화는 제가 특별히 정말 사랑하는 그런 작품인데요. 어, 여기도 개가 나옵니다. 네. 왜 자꾸 개가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한강의 작품에 나오는 죽는 개들, 다치는 개들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예, 주인공이 운전을 하다가 개를 피하다가 차가 전복이 됩니다. 네, 손을 다쳐요. 주인공은 화갑니다. 손을 다치면 인생이 끝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왼손이 다쳤는데 왼손의 몫을 오른손이 감당하다 보니 오른손도 온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컵도 다룰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네, 이 주인공이 처한 이 불구의 상태, 이 손의 불구의 상태는 주인공을 삶의 수동성으로 이끕니다. 이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냐면 영화 같은 데서 왜 4차원의 세계를 여는 열쇠를 주인공이 짚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이 주인공이 손을 다쳐서 쓸 수 없게 된 상황이 그를 삶의 완벽한 수동성으로 이끌어갑니다.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나의 삶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남편의 사랑과 비호는 나의 어떤 정상적인 건강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치 연극을 보고 깜깜한 데서 연극을 보고서 그 연극에 몰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켜지면서 내가 뭔가 하나를 연극을 보고 있는 이 상황, 메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것처럼 자기의 삶이 설정극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품에서는 이 주인공이 과거의 자신과 대면하는 서사가 이끌어집니다. 친구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요. 동창인데, 참 아주 오랜 동안 연락 안 했던 동창인데, 우리 동네 사진관에서 너의 사진을 봤다. 왜, 약간 이 시대가 옛날입니다. 2003년이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동네 사진관에 이렇게 잘 찍은 사진들을 전시해 놓죠. 네. 거기서 너를 봤다. 너무 반가워서 옛날 전화로 한번 해봤다. 받는구나. 네, 그냥 너 반가워서 한번 전화해 본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사진? 알 수 없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주인공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던 그 자신의 과거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진일까? 근데 친구가 말을 하기를 산에서 찍은 사진이었어. 너도 모르니?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진관에 가서 뒤져보게 됩니다. 사진관에서 찾아가지 않은 사진들을 모아놓고 있었는데요. 이게 주인공이 대학 다닐 때입니다. 여기 나오는데 한 번도 다쳐보지 않은 망가져 본 적 없는 얼굴의 그러한 어떤 사진입니다. 기억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북한산을 오르면서 마주쳤던 어떠한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름도 모르고 직업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릅니다. 산에서 그냥 만났는데 그 사람의 내면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마음에 들었고 호감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일이 하나 있었는데 내려오다가 다치게 됩니다. 이 주인공이. 그래서 이 남자한테 엎혀서 집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가족들과 갑자기 길거리에서 마주치게 되면서 남자는 그냥 떠나가게 되고 전화번호도 이름도 아무것도 모른 채 헤어졌습니다. 이제 그게 다죠. 며칠 동안 북한산의 언저리를 헤매면서 이 남자가 다시 오지 않을까 해봤지만 만나지 못한 채 그리고 까마득히 잊었던 그런 남자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그리고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서 그 남자를 생각하면서 주인공이 첫 번째 하는 말은 그 남자를 만나고 싶다입니다. 근데 주인공은 바로 굳혀서 말합니다. 아니야,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때의 나를 만나고 싶은 거구나. 한 번도 망가져 본 적 없고 그렇게 해맑게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때의 나를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또 다시 굳혀서 말합니다. 그때의 나로 돌아가서 다시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지금의 내가 되는 것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인공이 말을 합니다. 내 안의 죽은 부분을 되살려서 살려놔야지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야 한다고 하면은 내 안에 죽은 부분을 되살려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송두리째 새로 태어나야 한다.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인 노랑무늬 영혼은 도마뱀 이름입니다. 도마뱀이 꼬리가 잘려도 새로 나죠. 근데 새로 날 때의 모습이 흔적도 없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상처가 보이는 상태로 기존에 있던 그 다리가 보이는 상태로 그 상처가 그 아픔이 그대로 보이는 상태로 새로 송두리째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랑무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가가 말하고 한강이 말하고 있는 과거라고 하는 것을 수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상처가 지금의 현재의 나를 새롭게 함으로써 그 과거가 살아난다라는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지만 인지하지 못했던 과거의 나와 조우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노랑무늬 영원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연대의식을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지금 타자에게 주체의 자리를 내어준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경아가 이 주인공 경아가 손을 다쳐서 이제 병원에 실려온 인선을 만나죠. 인선은 자기 손을 걱정하기보다 제주도 외딴 집에 방치된 그래서 물과 먹이를 못 먹어서 죽게 될 앵무새를 걱정합니다. 뭘 부탁하느냐? 경아에게 제주도 외딴 집에 즉시 가달라. 근데 지금 일기예보는 눈폭풍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중산간에 가서 경아는 인선의 요청에 순종했다가 거의 죽을 뻔한 위험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작별하지 않는다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앵무새 하나 구하러 가는 이야기 너무 맹랑하지 않은가. 한강이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작품에서 그토록 묵직한 주제를 드러냈는데 이후 작품에서 글쎄 앵무새 구하러 제주도 가는 이야기 너무 보드랍지 않은가 이런 얘기들도 네, 많이들 하십니다. 저는 굉장히 타당한 서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요청에 경화가 순종합니다. 물론 그럴 만한 서사적 맥락이 있긴 합니다. 경화는 예, 죽음을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의 부탁 하나 들어주고 죽어도 괜찮겠죠. 예, 그래서 그 순종하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뭐 그렇게 뭐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경아는 친구의 요청에 순순히 응해서 그 제주도의 중산간, 눈폭풍이 오고 있는 중산간을 헤맵니다. 그 덕분에 경아는 자신이 기획했지만 망각했던 프로젝트, 협력 속에 희생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묘비 대신에 통나무를 심어서 그 영상을 찍으면서 그 위로의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불가능하겠다 생각했고, 말을 했지만 자기 것이 아닌 양. 근데 인선이, 그 말을 들은 인선이 그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선의 요청에 순종해서 앵무새를 구하러 벌판을 헤맨 경화가 자신이 망각했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이릅니다. 타자에게 주체의 자리를 내어준 경화는 이 얘기를 근데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이 줄거리를 너무 얘기하게 되면 인선의 혼령이 옵니다. 네. 그 제주도에 이제 인선이 있는 집에 왔는데 인선은 그 서울의 병원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인선이 그 집에 나타납니다. 분명 홀령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경화는 인선을 안 만집니다. 홀령이라는 게 발각될 테니까. 그래서 그냥 두렵게 인선과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랬다가 이 맨 마지막 장면에서는 손을 잡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손을 잡겠다라는 말은 뭘까요? 손이 잡히지 않을 때의 두려움을 이겨내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손을 잡겠다. 만약에 너가 손이 잡힌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내 손가락을 잘라서, 이로 잘라서 피를 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손이 잡히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너는 이미 살아난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병상에서 눈을 뜬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어렸을 때 그 인선이 한번 죽음의 고비에 이른 때가 있었는데 그때 홀령으로 어머니한테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생명이 다시 돌아와서 눈을 떠서 호흡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홀령이 사라지고 잠깐 가사 상태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자기 어머니에게 잠깐 홀령으로 나타났던 그런 얘기가 중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선이 여기서 사라진다고 하면 너는 살아난 것이다 라고 이제 경화가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짧은 마지막 장면에는 세 가지의 사건이 겹쳐집니다. 현재의 나, 경화, 그다음에 인선의 과거, 인선이 가출했다가 그 어머니가 4.3 사건에 그 어떤 자기의 그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시달리고 있을 때 그것을 알지 못한 인선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가출했던 그 사건. 그다음에 인선이 어머니가 죽어가는 동생을 껴안고서 한번 살려보겠다고 자신의 손가락을 갈라서 피를 주었던 그 사건. 이 세 가지가 같이 겹쳐지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죽어가는 것 같다고 생각했던 훌령으로 왔으니까 그런 인선의 모습, 인과관계로서였던 죽음을 이 경화가 내몰아내고 인선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예견하는 이러한 장면에서 현재의 나, 과거의 인선, 보다 더 과거의 인선의 어머니의 고통이 겹쳐지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타자에게 어떤 주체의 자리를 내어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은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도 또한 드러나는데요. 너무나 당연하게 타자에게 주체의 자리를 내어줬을 때 주체가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고 미래로 정말 당차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려주죠. 물론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에서는 그렇게 타사에게 주체의 자리를 내어주었을 때 겪는 고통,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일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나오는 경주 언니는 이제 심야에 길을 가다가 사고 차량이 서 있는 걸 보고 도와주려고 자기도 차를 세웠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 주인공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왜 그랬을까? 멍청한 일 아니야? 비합리적이고 까다롭고 유난하고 어떤 피곤한 선택들인데 이 경주 언니에게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게 너무나 당연한, 네. 네, 그래서 그에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선택들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그 선한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주인공은 뭐라고 생각하냐? 이 번민과 선의와 모든 후회가 남김없이 무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너무 무의미한 일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한송이가 녹는 동안에서는 이 독자들이 생각할 만한 그내 삶을 멈추고 내 삶을 타인이 영유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이 이 괜찮은 일일까? 이거 너무 힘든 일 아닌가? 라고 하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요. 라고 하는 그 모든 독자들이 또한 한강도 했을 만한 그런 회의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또 하나 연대의식으로 너무 많은 걸 묶었나 지금 갑자기 이제 후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촉각적 사유라고 하는 부분, 네, 그 한번 또 보고자 합니다. 히라버 시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히라버 시간은 그 앞으로 실명이 될 거다라고 하는 어떤 운명 속에 놓여 있는 남자입니다. 아버지가 실명이 되었었고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자신 또한 점점 눈이 안 보이게 되어간다라는 어떤 상황에 처한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그래서 현실을 거부합니다. 어차피 못 보게 될 세상, 관념론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택한 언어가 뭐냐면 히라버입니다. 타어죠. 죽은 언어, 구어. 네. 지금 구어체로 살아있지 않은 문서화된 언어. 여기서 완벽한 어떤 문법적인 질서 속에서 구현되는 이런 관념론 속으로 빠져듭니다. 또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실험증을 앓게 됩니다. 여자가 실험증을 앓는 이유는 우연성 속에 겹쳐져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언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견고한 자기 동일성, 어, 언어가 포획하는 폭력성,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없는 여자가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것처럼 그 표현 자체가 내용일 수 있는 세상을 갈구하면서 언어를 잃어버립니다. 말을 못하게 된 실어증에 걸리는 거죠. 근데 이 여자애가 이제 자식과 아이와 누워서 서로 눈을 쳐다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 다시 아이의 얼굴이 비치고 그 얼굴 속에 아이의 눈에는 또다시 그녀의 얼굴이 이렇게 끊임없이 거울 반사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끊임없이 비치고 있는 이러한 작업. 원본이 뭘까 알 수 없죠. 네. 한없는 반사 활동, 원본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주체가 뭔지, 객체가 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이거를 키에즘이라고 합니다. 메를로 퐁티가 키에즘이라고 하는 용어로 촉각의 자기 반성성을 드러내는데요. 좀 더 쉽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컵을 만지죠. 따뜻한 컵을 내가 차가워진 손으로 따뜻한 컵을 만지면 컵이 우선 지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컵을 통해 모두 함께 지각이 되나요? 컵을 만지고 있는 차가운 내 손이 지각이 됩니다. 더 얘기해 볼까요? 네, 그 우리 왜 갓 태어난 아기, 네, 갓 안 태어나도 몇 달 됐어도, 네, 몇 년 됐어도 보드랍죠. 아기 손을 잡으면 너무 보드랍죠. 그러면 동시에 뭘 느끼나요? 내 손이 거칠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촉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만지는 게 아닙니다. 만지는 자가 만져집니다. 이게 바로 주체와 대상이 서로 뒤얽히는 양상입니다. 이게 키에즘이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이 히라버 시간에서 키에즘이 촉각의 어떠한 자기 반성성이라고 하는 게 아주 아름답게 드러나는데요. 히라버 시간에 나오는 그 여성과 이 남성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네, 저는 이 한강의 이 작품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 러브 스토리를 그려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친해지게 되는 대목입니다. 낯선 얼굴이었는데요. 이 남자의 얼굴이 그랬는데 점점 보면서 그 얘기 줄거리 안 했나요? 근데 여자는 그래서 히라버를 배우러 와요. 남자는 히라버 강사고요. 히라버를 왜 배우냐면 여자는 이 언어의 낯선 언어를 접합하게 되면은 어,
어떠한 새로운 감각을 얻으면서 실어증을 극복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프랑스어를 그렇게 접하면서 실어증을 극복한 경험이 있어서, 아, 그러면 아주 낯선 언어를 또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히라버를 이제 실어증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우죠. 학생이 많지 않죠. 그래서 여자 하나와 이제 남자 강사인 남자가 같이 마주하게 됩니다. 수업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 장면이. 근데 차츰 그의 얼굴이 그녀에게 낯익은 것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속설 소리로 한다면은 뭐 동군 얼굴, 예리한 코, 뭐 거뭇한 숱 많은 머리, 뭐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작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낯익은 것이 되었는데 그의 평범한 이목구비와 표정과 체구와 자세가 고유한 이목구비와 표정과 체구와 자세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 주인공의 외모를 작품 끝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나를 왜 사랑해? 라고 이제 사랑하는 사이에 묻죠. 내가 어떤 점이 좋아? 그러면 가장 올바른 정답은 뭘까요? 너라서 좋아. 이거죠. 그죠?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너라서 라고 하는 게 네, 정답이죠. 너무 이상적이긴 하지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평범했고 낯설었는데 익숙하고 고유한 그만의 이 사람이구나. 라는 이제 그런 이목구비가 되었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그 변화에 대해 언어로 생각하지 않는 모습. 한강이 얼마나 열심히 이 부분을 고민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바로 이제 그 키에즈미 주체에게 주도권을 내어준 언어로다가 뭔가를 규정하기를 포기한 이 여성이 이 모습에서 드러나. 여자는 이걸 원해요. 신음, 낮은 비명, 숨 죽여 앓는 소리, 으르렁거림, 잠결에 아이가 흥얼거리는 거, 킥킥 터지는 웃음. 그래서 이거는 해석이 필요 없죠. 그냥 이것 자체가 의미잖아요. 이런 세상을 이제 꿈꾸는 거. 언어를 거부하면서 언어가 기획하는 견고한 자기 동일성의 세계를 거부한다. 타자에 대한 언어의 자기 동일성은 타자에 대한 폭력적인 규정이죠. 이거를 거부하는 네. 타자가 나에게 그대로 이해되기를 원하는 그를 규정하기를 거부하는 이런 모습이 히라보 시간에서 아주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쯤에서 한번 잠깐 그 상징물을 작품의 주제가 변화하는 걸 드러내는 상징물이 나와요. 히라보 시간에서도 그 새가 나오는데요. 남자가 그 여자하고 친해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이 안 보이는데 저기서 새가 이렇게 퍼덕퍼덕하는 걸 보게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 계단 저쪽에 새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출구를 못 찾아서 못 나가고 있죠. 이걸 구조하려고 남자가 그 계단으로 갔다가 굴러 떨어집니다. 그 안경이 없으면 전혀 안 보이는데 그 안경이 깨집니다. 그래서 여자가 도와서 같이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를 구조했는데 자신도 구조가 되죠. 히라보 씨가 작별하지 않는다 해서 구조의 대상이 되는 새가 등장합니다. 근데 초기작, 철기를 흐르는 강에서는 죽임을 당하는 새가 나옵니다. 죽은 새, 이런 부분들, 좌절, 고통, 채식주의자도 그 맨 마지막에 여자가 그 목을 물어뜯어서 새를 죽이죠. 폭력성, 제어할 수 없는 폭력성이라고 하는 부분, 뒤로 가면서 이 새가 구조됩니다. 아까 개를 제가 잠깐 물었었는데, 개가 자꾸 죽죠. 개를 피하려다가 여자가 다칩니다. 뒤에서는 그러니까 걔가 어떤 그 사태를 바꾸는 하나의 열쇠가 됩니다. 이런 게 나올까요? 네. 아주 미물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걔를 정말 너무나 소중하게 다루고 기르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인간이 자기 이외의 대상, 그냥 버려도 되는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대상, 동물들, 새, 개, 뭐 이러한 동물들
그 동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가항력적인 선택을 하는 인물들, 이런 모습을 표현할 때 이제 자주 등장하는 새와 개. 한강이 그 눈을 모티프로 해서 창작하는 일련의 작품들이 있는데, 지금 또 연대의식으로 해서 제가 하나 더 보려고 하는 부분은 어, 작중 인물들 간의 지금 연대죠. 근데 한강이 독특하게 지금 최근 세 개의 작품, 가장 최신의 세 개의 작품이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 2015년 작품이 있고, 2018년 작품이 작별이 있고, 2021년에 작별하지 않는다, 이 세 작품인데요. 눈을 모티프로 창작한 일련의 작품들입니다. 근데 이 작품들이 굉장히 독특한 것이, 이 작품은 연작으로 지금 발표된 게 아닙니다. 두 개는 단편, 한 편은 장편이고, 그래서 뭐 작중의 인물도 당연히 다 다르고요. 그런데 이 해석의 어떤 연계성을 드러내는 이 세 작품이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개별 텍스트를 떠나서 서로 연결되면서 의미를 재구성하는 양상이 있습니다. 마치 그 한강이 그 인물들을 통해 과거의 뭐 죽은 혼과 대화하며 현재를 새롭게 구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그러한 양상을 드러내는 서사처럼 이 각각의 텍스트들이 서로 넘나들면서 의미를 구성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작별이라는 작품은 독특한데요. 한강이 그 내 여자의 열매에서 식물이 되었다가 나중에 씨앗만 남기고 소멸하는 여자 얘기를 그렸습니다. 이번에 또 새롭게 작별에서는 갑자기 어느 날 눈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눈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눈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녹습니다. 녹아서 소멸하는 눈사람 여자 이야기가 이 작별입니다. 맨 마지막 장면을 제가 지금 적어놨습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점점 녹아내려요. 눈도 다 이제 얼굴도 다 뭉개지고 몸이 다 뭉개지고 근데 맨 마지막에 무엇을 돌아보는지 알지 못한 채 사력을 다해 그녀는 가까스로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이제 걸로 끝납니다. 이 작품의 해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도대체 뭘 돌아본 걸까? 그 내 여자의 열매에서는 씨앗이라도 남겼는데 녹아서 소멸하는 여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텐데 이 소멸은 죽음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작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작별하지 않는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는 녹지 않는 흰 눈이 나옵니다. 근데 녹지 않는 눈은 눈 자체는 아름답지만 녹지 않는 것은 생명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이제 중산가, 제주도 중산간에서 문경이 몰아닥칠 때 잠깐 다른 동네에 가 있던 나와 언니, 그러니까 여기는 인선의 어머니의 언니니까 인선에게는 이모죠. 이모와 엄마만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가족들이 다 몰살된 운동장, 이제 시신이 운동장에 있습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모가 참 맨손으로 못하고 손수건으로 일일이 눈송이를 닦아냅니다. 그러니까 시신 위에 얼굴에 눈이 덮여 있으니까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 눈을 닦아내는 장면입니다. 이때 인선의 어머니가 깨닫습니다. 죽으면 사람의 몸이 차가워진다는 걸, 맨뺨에 눈이 쌓이고 피 어린 살얼음이 낀다는 걸, 우리가 눈을 맞으면 살아있는 사람의 손에서는 금방 녹는데, 죽은 사람의 경우에 이게 쌓이는구나. 그래서 녹지 않는 흰눈은 생명의 부재를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해서 계속 이 녹지 않는 눈이 나옵니다. 그러면 녹는 흰눈은 뭔가? 네, 녹는 흰눈은 반대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눈이 녹아야 물이 될 것이고 그것이 증발해서 순환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눈을 맞으면서 경아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맞는 이 눈이 인선이 맞았던 눈이고 인선의 어머니가 맞았던 눈이고 인선의 어머니의 그리고 가족들이 그 시신들이 맞았던 눈이겠구나. 왜냐하면 물은 사라지지 않고 순환하니까. 자, 아까 말했던 들레즈가 말하는 우리의 과거는
뒤로 물러나 쌓일 뿐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있는지도 몰랐던 그 과거를 소환해서 현재의 나와 함께 살아가게 해야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녹는 눈은 바로 생명을 말합니다. 순환을 말하고 여기서 우리가 또 그 흰에서 말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볼 수 있겠는데요. 눈이 녹으면 더럽혀지죠. 그쵸? 그래서 흰에서 내가 2시간 만에 세상을 떠난 언니에게 건네는 말에서 어떤 용기 있는 말을 하냐면 당신에게 나는 흰 것만을 줄게. 그러나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장담은 못해. 더럽혀지더라도 원래 흰 것을 줄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 흰 것이 갖고 있는 속성이죠. 더럽혀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작별하지 않는다 해서 눈이 갖고 있는 이러한 녹는 눈이 갖고 있는 생명성, 순환의 의미를 다 찾아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모든 이제 그 여러 마을마다의 유명한 명산을 탐방하고 다니고 뭐 사진도 찍고 글도 쓰는 그런 작업을 인성과 경화가 같이 했는데 그 유명한 산에는 다 망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부석을 보고서 이제 경화가 얘기합니다. 아, 도대체 그 여자는 뭐가 안타까워서 그렇게 혼자 가지? 뒤를 돌아봐서 돌이 됐을까? 뭘 보려고 했을까? 뭘 계속 돌아보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자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경아에게 인선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돌이 됐다고 했지 죽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돌은 허물이죠. 허물 벗고 떠난 거 아니에요? 어디로요? 산을 넘어 세상을 살았겠죠. 아니, 그렇게 돌아봤으면 뭔가 안타까운 사람이 있었을 텐데 구하러 갔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둘이 막 깔깔 웃고 예, 친해지게 되는 그 뒤로 존댓말을 안 쓰게 됐다. 이런 얘기가 이어집니다. 이 망부석설화 매우 중요하게 우리에게 어떠한 얘기를 해주는데 자, 뒤를 돌아보는 얘기죠. 어디하고 지금 이어지나요? 네, 작별입니다. 녹아서 소멸하는 눈 여자의 맨 마지막은요. 뭘 돌아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력을 다해서 죽는 순간에 끝까지 뒤를 돌아보는 여자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녹아서 소멸하는 이 눈 여자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 순환과 재생의 드라마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멸은 안타깝고 죽음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여기서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다. 여자는 그 망부석 설화에서 경화와 인선이 놀랍게 또한 즐겁게 대화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구원하러 간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날아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것은 2018년도에 나온 작별이 2021년도에 나온 작별하지 않는다의 내용을 통해서 새롭게 재구성되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게 작별이 더 먼저 나온 작품이고 작별하지 않는다가 최근 작품입니다. 최근 작품이 과거의 작품에 영향을 미칩니다. 녹는 눈의 생명성, 망부석 설화에 대한 어떠한 재해석 에피소드가 그 녹아서 소멸하며 뒤를 돌아보는 그 여자의 이야기를 소멸이 아닌 재생으로 해석하게끔 만듭니다.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작별에서 얻어진 이 재생의 이미지는 그 작별하지 않는다 해서 맨 마지막에 인선의 홀령이 사라지는 장면이 나오죠. 사라진다고 끝이 아니죠. 여기에서 사라졌으나 저기에서 다시 눈을 뜰 것이다. 그래서 병실에서 눈을 뜨는 인선에 대한 강력한 어떠한 믿음이 경화에 의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이 어, 네, 이 작품의 구조를 통해서 네, 폭력의 역사에 대한 어떠한 치유의 가능성을 동떨어진 독립된 2개의 작품을 연쇄하면서 서로 상호 주고받으면서 구조적으로 형상화되는 양상을 통해 그려가고 있다. 현재의 사유와 발화가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를 변화시키고 재구성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이 치유의 역사 의식을 한강이 구조적으로도 텍스트의 순환적 재구성을 통해서 또한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참고한 참고 문헌들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아주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